카자흐스탄 전국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는 충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부터 은행까지 모든 디지털 인프라가 한순간에 멈춰버렸어요. 유엔이 긴급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복구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나라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조건도 없고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무상 지원을 제안한 그 나라의 정체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복구 과정에서 발견된 디지털 제국주의의 실체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볼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사브리나 앤더슨입니다. 유엔 디지털 주권 특별조사관이죠. 옥스퍼드에서 국제법을 전공했고 지난 15년간 유럽의 사이버 정책을 이끌어왔어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낀 건 카자흐스탄에서였습니다. 아침 7시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도시 전체가 마비된 상태였어요. 신호등이 꺼져 있고 병원 시스템이 다운되고 심지어 상점의 카드 결제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은 현금을 찾으려 은행 앞에 줄을 서 있었는데 ATM조차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손짓으로만 소통했어요. 내비게이션도 먹통이었거든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막막할 줄 몰랐어요. 터미널에서 나오자마자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말이에요. 평소라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거든요.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이동통신까지 불안정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제가 현지 정부 관계자에게 물었을 때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제가 호텔에 체크인하려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어서 수기로 명단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마저 멈춰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죠.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싶었어요. 마치 시간이 30년 전으로 되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어요. 며칠간 기술진들과 함께 코드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뒤져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핵심 시스템에 숨겨진 백도어가 있었던 거예요. 킬 스위치라고 부르는 원격 차단 장치였죠. 마치 집 열쇠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 이 나라 전체를 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석하면 할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병원 발전소, 통신망, 금융 시스템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하나의 신호만으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기술 지원이 아니라 디지털 폭탄을 심어놓은 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합법적인 협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디지털 식민주의야. 저는 보고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나라의 디지털 인프라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문제는 이게 카자흐스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발견되고 있었거든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까지 똑같은 구조였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강대국들의 기술 지원에는 항상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 같은 소프트 파워 국가들도 결국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저에게 한국은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기술? 아직 선진국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자기 나라 이익도 없는데 남의 나라 일에 나설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그 편견을 완전히 뒤집게 될 줄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줄 줄도 몰랐어요. 조사 사흘째, 진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제안한 디지털 실크로드 협약이었어요. 겉으로는 기술 지원과 디지털 인프라 현대화를 약속하는 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시스템 장악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협약서를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데이터 서버를 중국 본토와 연결하고 핵심 시스템의 관리 권한을 중국 기업에 이양한다는 조항들이 빼곡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미 서명을 마친 나라들이 13곳이나 된다는 사실이었죠. 파키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국가 목록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정교한 함정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무료로 시스템을 제공하되 나중에 유지보수비를 엄청나게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것도 중국 기업만이 할 수 있는 독점 기술로 만들어서
다른 선택지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마치 마약과 같은 중독성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계약 해지 조항이었어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투입된 모든 비용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중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까지 달려 있었어요. 협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50조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요? 제가 카자흐스탄 디지털부 장관에게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만 20조 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장관의 얼굴에는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마치 거미줄에 걸린 곤충 같았습니다. 빠져나가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얽혀들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체념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디지털 종속 관계를 만드는 정교한 함정이었던 거죠. 무료로 제공된 시스템이 실제로는 가장 비싼 감옥이었습니다. 마치 마약상이 처음에 공짜로 주는 것과 같은 수법이었어요. 한번 의존하게 되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카자흐스탄 고위층 상당수가 이미 포섭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 할 때마다 시기상조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노골적으로 저를 견제하기 시작했죠. 회의실에서 제 발언을 차단하고 보고서 검토를 무기한 연기시켰어요. 제 이메일도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고위 관료는 저에게 직접 말하더군요. 조사관님,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말에서 체념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밤늦게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보다 더 무서운 건 침묵이었어요.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가장 무서운 통제 수단이었던 거죠. 그들은 시스템뿐 아니라 사람의 입까지 막고 있었습니다. 기술로 나라를 묶고 돈으로 사람을 묶는 이중 족쇄였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어둠 속에 잠긴 도시가 보였어요. 전력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간헐적으로만 불이 켜졌다 꺼졌다 했습니다. 마치 이 나라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곧 누군가가 그 침묵을 깨뜨릴 용기를 보여줄 줄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날 줄도 몰랐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조용히 하라는 지시였어요. 심지어 제 직속 상관까지 안 들은 걸로 하자며 보고서 제출을 미루라고 했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피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였죠. 사불이나 당신이 발견한 건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문제야. 지금 중국과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거든. 유럽연합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해. 상관의 말에서 현실 정치의 냉혹함이 느껴졌어요. 한 나라의 주권보다 경제적 이익이 우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상부는 압박을 가했어요. 복도에서 만나도 눈을 피하고 회의에서는 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마치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덩어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심지어 일부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왜 굳이 중국을 자극하려고 하나, 조사관이 정치적 판단까지 해야 하나 같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호텔방에서 과거 자료들을 뒤져보다가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2년 전 제가 작성한 글로벌 재난 대응 IT 사례 분석 보고서였어요. 그 안에 한국의 사례가 적혀 있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통신망이 마비되었을 때 사흘 만에 전 시스템을 복구한 이야기였죠. 당시에는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다른 나라들과는 확실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복구에 집중했지만 한국은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더군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했어요.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과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파일을 더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다른 나라들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사이버 테러 때도 기술 지원을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디지털 방어망 구축을 도왔더군요. 모두 무상으로 말이에요. 심지어 아프리카의 케냐와 가나에도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해줬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한국은 어떨까?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제3의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회의적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거대한 문제에 개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일찍부터 디지털 주권에 대해 고민해왔더군요. 개방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뉴딜, K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포용, 데이터댐, 생소한 용어들이 계속 나왔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디지털 동반 성장 정책이었어요. 기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철학을 가진 나라라면 정말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과거에 기술 지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는 거였어요. 60년대와 70년대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발전한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를 도울 때도 더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우리가 간과한 나라가 있는 건 아닐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한국에 연락해보기로 말이죠. 설마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과연 조건 없이 도와줄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기술 지원을 요청했죠.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외교적 수사만 늘어놓고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정부 부처 간 협의, 예산 검토, 정책 승인까지 몇 주는 걸리거든요. 하지만 몇 시간 후 강혜원 대표와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것도 대표가 직접 나서다니 놀라웠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강 대표는 생각보다 젊었고 무엇보다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도와드리겠어요. 강혜원 대표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건이나 대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보통은 우리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예산 검토가 필요하고 상급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회 보고도 해야 하고 이런 말부터 나오는데 말이에요. 정말요? 그런데 절차상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국제 지원에는 복잡한 승인 과정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을 때 강 대표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긴급 상황에는 신속 대응이 원칙이에요. 이미 팀을 구성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빠른 결정은 처음 봤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일에 최소 한 달은 걸리거든요. 각종 위원회를 거치고 법무팀 검토를 받고 예산부서 승인까지 받아야 하니까요. 조건은 없나요? 보통 이런 지원에는 여러 조건들이 따르는데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을 때 강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건 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술을 나누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디지털 주권은 모든 나라의 기본 권리거든요.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무조건, 무상,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국제 정치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분명히 숨겨진 대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나중에 무엇을 요구할 계획인지 미리 말씀해 주세요. 투명하게 논의하는 게 좋잖아요. 경제 협력이나 무역 특혜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강 대표는 단호했어요. 저희는 디지털 식민주의에 반대합니다. 기술은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자유의 도구여야 해요. 조건을 다는 순간 그건 진짜 도움이 아니죠. 그건 거래일 뿐이에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한국도 과거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저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기술은 나눌수록 발전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만난 정치인이나 관료들과는 확실히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계산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틀 후 정말로 한국기술진 팀이 알마티에 도착했습니다. 5명의 전문가가 노트북과 서버 가방만 들고 왔어요. 장비라고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중국은 트럭 분량의 장비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간소한 장비로 과연 가능할까? 하지만 그들이 작업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화려한 장비나 거창한 프레젠테이션 없이 조용히 시스템 분석부터 시작하더군요. 코드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지 기술진들과 차근차근 소통했습니다. 통역 없이도 영어로 직접 대화하면서 말이에요. 팀장인 김성민 박사는 현지 엔지니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가장 잘 아시니까요. 저희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런 겸손한 태도는 처음 봤어요. 보통 외국 전문가들은 우월감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그들의 태도에서 묘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한국은 자신들을 과장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결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뭔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도우러 온 사람들 같았어요. 한국 팀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중국 측의 방해 공작도 거세졌습니다. 해킹 시도가 계속되었고 네트워크 차단 공격도 이어졌어요. 심지어 전력 공급까지 불안정해졌습니다. 명백한 의도적 방해였죠. 작업 중인 건물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계속 맴돌기도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상했어요. 평상시라면 이런 시설에는 경비가 삼엄한데 갑자기 보안이 허술해진 거였습니다. 분명히 내부에서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위성통신으로 백업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팀장인 김성민 박사가 설명했어요. 동시에 디도스 방어 시스템도 가동했고요. 전력 문제는 이동식 발전기로 해결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의 대응 속도에 놀랐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겪어본 것처럼 차분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다른 나라 기술진들이라면 며칠은 걸렸을 대응을 몇 시간 만에 완료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솔루션이 실용적이었어요. 이론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가져온 장비의 효율성이었어요. 작고 가벼웠지만 성능은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만 가져와요. 과시용 장비는 필요 없거든요. 한 팀원이 말했을 때 저는 한국 기술의 실용성을 느꼈어요. 첫 번째 성과는 병원 시스템 복구였어요. 생명과 직결된 의료 장비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죠. 인공호흡기, 수술실 장비, 응급실 시스템까지 모든 게 정상화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의 안도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간호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환자들이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교통 통제 시스템도 차례로 복구되었어요. 각국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복구 속도가 화제였죠. 시간대별로 하나씩 시스템이 살아나는 모습이 마치 기적 같았어요.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00원만 해도 일주일은 걸릴 텐데 한국은 시스템 전체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현지 기술진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들은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보안성이었습니다. 새로 구축한 시스템에는 백도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분산형 아키텍처로 설계해서 특정 지점에서 전체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이 시스템을 독점할 수 없어요. 카자흐스탄 정부만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현지 관료들이 놀라워했어요. 그들의 작업 방식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어떤 코드를 수정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일일이 설명했어요. 심지어 완성된 시스템의 소스코드까지 전부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경, 마침내 시내 전체 신호등이 다시 켜졌어요. 그 순간 거리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어떤 시민은 한국 고마워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은행 시스템도 정상화되면서 ATM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현금 부족으로 고생했던 시민들이 줄을 서서 돈을 찾았습니다. 상점들도 하나둘 카드 결제를 재개했어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구조대가 아니라 혁신가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김 박사가 제게 말했어요. 조사관님, 이제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시스템을 복구하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거죠.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한국 팀은 중국의 진짜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 깊숙이 숨겨진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 파일들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종속을 넘어서 역사까지 조작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교육 시스템과 연결해서
중앙아시아 전체의 역사 기록을 중국 중심으로 바꾸고 문화적 정체성까지 통합하려는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심지어 언어 정책까지 개입하려 했어요. 현지 언어를 점차 줄이고 중국어 비중을 늘리는 장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건 디지털 제국주의예요. 김성민 박사가 파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기술을 통해 한민족의 정신까지 지배하려는 시도죠. 무서운 건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파일을 자세히 보니 더욱 소름이 돋았어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조작, 검색 결과 편향, 뉴스 필터링까지 정보 자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는 무서운 도구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교육 콘텐츠 조작 계획이었어요.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서서히 바꿔서 몇 년 후에는 카자흐스탄 아이들이 중국 관점의 역사를 배우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으려는 섬뜩한 계획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강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해 서서히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개구리를 서서히 끓는 물에 넣는 것과 같은 방법이었어요. 그때 한국팀은 놀라운 대안을 제시했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시스템이었습니다. 중앙 집권적 통제가 불가능한 구조였죠.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어느 한 국가나 기업이 독점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각 나라가 자신의 데이터 주권을 가지면서도 필요할 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강혜원 대표가 설명했어요. 통제가 아닌 협력을 위한 기술이죠.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되 어느 한 곳이 독점할 수 없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모든 소스 코드를 공개하겠다고 한 점이었어요. 투명성이 보안의 핵심이에요. 숨길 게 없으면 백도어도 없어요. 김 박사의 말에 현지 기술진들이 감탄했습니다. 한국팀은 카자흐스탄 기술진들을 교육하는데도 시간을 할애했어요. 단순히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가는 게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줬습니다. 기술 의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 자립을 돕고 싶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강혜원 대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들을 오해했어요. 다른 강대국들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죠.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 대표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기술 이전이 아니라 철학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기술은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해요. 특정 국가나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한국도 과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저희가 도울 차례죠. 기술은 나눌수록 더 발전해요. 독점하면 결국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다른 점은 기술력이 아니라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제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디지털 주권이었죠. 기술을 통한 해방이었습니다. 마침내 전 세계에 진실을 알릴 때가 왔습니다. 저는 국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식민주의의 실체를 폭로했어요. 동시에 한국의 지원과 그들이 보여준 대안적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기술은 자유를 위한 것이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 그 이상의 가치였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왜 한국이었나요? 다른 강대국들과 뭐가 다른가요? 정말 무상 지원이었나요? 한국이 얻은 이익은 무엇인가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무상 지원이었어요. 그리고 기술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코드를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CNN 기자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정말 아무런 데가 없이 도왔다는 건 믿기 어려운데요. 숨겨진 조건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정말 조건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술을 나누고 가르쳐줬습니다. BBC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진짜 목적은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아마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기술이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보도했고 한국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복구 속도와 투명성이 화제였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모델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어요. 트위터에는 한국이 진짜 기술 강국이었구나.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도와달라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우리도 한국처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럽 회의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지배하지 않고 원칙으로 이끌어갑니다. 기술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줬어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식으로 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철학은 배워야 해요. 기술은 나누는 것이라는 철학 말이에요. 독일 대표도 동의했어요. 유럽도 디지털 주권을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겠군요. 그들의 접근 방식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해요. 중국 측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정 간섭이다. 기술 패권주의다. 서구의 음모다라며 비난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함께 만든 모델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중국 시민들도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도 한국처럼 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곧 삭제되었지만 메시지는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닌 믿음을 수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세계는 이제 코드를 바꿔야 해요. 통제하는 코드가 아니라 해방하는 코드로 말이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심지어 케냐와 가나, 에티오피아까지 한국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어요. 디지털 실크로드 연합이 자연스럽게 결성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어요. 놀라운 건 모든 협정이 무상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뿐 아니라 교육까지 지원했어요. 현지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훈련시키고 한국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직접 가르쳤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이 아닌 자유를 줬습니다. 이 발언이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몽골 총리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모델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시작입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르완다가 한국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도입했고 가나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바꿨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도움으로 자체 IT 인력을 대거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 실크로드입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옛날 실크로드가 물건을 나눴다면 이제는 자유를 나누고 있어요. 통제가 아닌 연결을 위한 길이죠. 로이터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한국은 시스템을 고친 게 아니라 철학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답을 행동으로 보여줬죠. 독점을 거부하고 공유를 선택한 최초의 디지털 강국이에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기술 공유 시대입니다. 한국이 그 길을 열었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디지털 식민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연대가 시작된 거죠. 실제로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개발은행이 한국식 디지털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하기로 했고 유엔도 디지털 주권 가이드라인에 한국 사례를 포함시켰습니다. 심지어 세계은행까지 개발도상국 지원 정책에 한국 모델을 반영하기로 했어요. 마지막 날 강혜원 대표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실크로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연결하되 지배하지 않는 길 말이에요. 강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술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독점을 거부한 첫 번째 디지털 강국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사불이나 조사관님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카자흐스탄은 지금도 디지털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처음에 무시했던 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한국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카자흐스탄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용기와 원칙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목격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유럽의 기술 관료가 결국 한국에게서 진정한 디지털 주권의 의미를 배우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디지털 피닉스의 이야기입니다.
기술이 파괴된 곳에서 더 강하게 부활한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국의 이야기 말이에요. 한 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을 때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복구가 아닌 혁신을 가져왔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모델을 따르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식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했고, 방글라데시가 디지털 뱅킹에서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아프리카의 르완다까지 한국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철학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한국이 뿌린 씨앗이 전 세계에서 꽃 피우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모든 걸 겪으며 깨달은 건 진짜 강함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조건 없는 기술 지원과 디지털 주권 수호 정신이 전 세계를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철학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어요.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